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희소의 영양플러스 팀의 이연주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교과목은 생화학 및 영양학 그리고 식품학과 조리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학년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맡은 그 교과목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이번 문제가? 네, 저도 이제 시험지 공개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저희 그 희소에서 영양플러스 팀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카페를 통해서 위클리 퀴즈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원페이퍼라는 특강을 우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또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결국에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영양플러스 팀과 함께 했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희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이번 2024년 학년도 기출문제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제를 열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예, 시험을 보시고 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아니면 뭐 실망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남은 건 또 2차가 있으니까요. 지금 일단 1차 시험 문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들이 또 2차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영양학 부분에서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2점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한 5문제 정도가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이제 영양학이다, 그 다음에 뭐 생애주기 영양학이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좀 영양 판정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통합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그러니까 영양학과 그 다음에 대사 쪽은 이제 영양학 및 생화학으로 좀 분리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영양학에서 배운 기초 이론, 그 기본 개념이 뭐 다른 영양학 관련 교과목에도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 이번 문제를 보시고서도 더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오늘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답안을 소개시켜드릴 문제는 총 5문제고요. 그래서 A형에서는 서술형 1문제, 10번 문제, 그 다음에 B형에서는 기입형 문제 2문제하고 서술형 문제 3번, 7번 2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5문제에서 1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총 전공 영역의 80점 만점에 20%를 우리가 영양학에 차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 5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 영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양소의 구조, 그 다음에 뭐 소화, 흡수, 운반, 기전, 소화, 흡수, 운반, 기전, 그리고 그 체내에서의 대사, 그 다음에 기능, 결핍증과 과잉증,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영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요번에는 정말 영양소의 구조 쪽에서 좀 문제가 나와서 저도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조보다는 체내 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체내 기능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왔다면 요번에는 구체적인 좀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서 이거 풀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구조로 제가 분류를 한 문제는 비타민 E 구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알파토코페롤이 그 토코페롤 당량 생리 활성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평가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의 구성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단백질의 운반과 대사,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WQ라고 한 것은 우리 영양플러스 팀에서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보시기 전에 한 3주 동안, 석 달 동안이죠. 12주 동안 위클리 퀴즈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우리 3분의 선생님이 한 6과목 정도에 되는 문제를 계속 퀴즈식으로 좀 간단하게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를 좀 올렸거든요. 카페를. 그래서 12주 동안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있는 것은 제가 위클리 퀴즈 2주차에 문제가 제출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이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클리 퀴즈 문제가 뭐 아주 단답형식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위클리 퀴즈로 넣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지단백질의 운반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세 중성지방하고 카일로마이크론하고 LDL에 대해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LDL 콜레스테롤이 LDL 수용체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운반되는 기전을 좀 제가 냈었는데, 요번에 요번에 그 2024학년도 문제에서는 카일로마이크론이 어떻게, 대사가 돼서 우리가 중성지방을 각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요 위클리 퀴즈 2주차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다면, 그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는 뭐 기본적인 그 효소이기 때문에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포단백질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아포단백질도 굉장히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문제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요번 2024학년도 그 영양학 및 생화학의 총평을 좀 마지막에 좀 드리겠지만, 식품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양학도 그렇고, 이거는 교재에 없더라도,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개론서, 기본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 더 정확하게 기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률도 올라가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의 생리 활성과, 뭐 요것도 제가 위클리 퀴즈 4주차에 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의 해당 과정, 포도당의 해당 과정에서 제가 그 혐기적 대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젖산이 생성되는 거를 똑같이 제가 효소도 물어보고 조효소도 같이 물어봤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대사는 모의고사 2회차에 제가 이제 세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세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피부에서 이제 그 비타민 D의 전구체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 문구를 집어넣었고,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푸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비타민 D는 워낙 이제 간과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바뀌는 과정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구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좀 나왔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의 10번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식이지방의 운반과 대사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에서 기억하고 니은은 아마 쉽게 선생님께서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식사에 포함된 지방은 소화 과정을 거쳐 소장 상피에서 흡수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장 빨간색이 잘 보이시나요? 예. 소장 상피에서 흡수가 된 후 아포단백질과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지단백질 공부하실 때는 지단백질이 어디에서 합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운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게 제일 많은지, 그리고 이것의 어떤 운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아포단백질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아포단백질과 결합해서 기억이라는 지단백질을 형성한다 했으니까 기억은 이제 카일로마이크론 또는 킬로미크론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모세혈관, 한마디로 이제 간 문맥을 통해서 1차로 운반이 되지 않고 림프관을 통해서 운반이 되다가 쇄골 밑에 있는 정맥에서 만난 다음에, 그래서 쇄골화 정맥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정맥 중에서는 가장 좀 두껍죠. 그래서 쇄골화 정맥에서 만난 다음에 흉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관을 거쳐서 심혈관계를 통해서 운반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간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단백질 운반 기전에 대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원페이퍼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이 과거에 나왔지만 최근에 문제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뭐 기억하고 니은은 쉽게 그 선생님들께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킬로미크론과 그 다음에 림프관이라는 거 쉽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로미크론이 혈액순환을 거듭하면서 내부의 중성지방을 조직에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간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쓴 거는 선생님께서 쓰셨을 것 같고 여기서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굉장히 조금 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PL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포단백질의 명칭과 효소를 포함해서 서술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아포프로테인 그 C2라는 이 아포단백질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카일로마이크론의 운반 경로인데요. 그래서 소장 점막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 림프관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이거든요. 카일로마이크론의 아포단백질인 A하고 B 그 48은 소장 점막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이 되다가 그 H 콜레스테롤로부터 아포C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포C를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아포C하고 아포E가 붙게 되죠. 이것이 각각의 말초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초 조직에 뭐 지방을 많이 합성하는 조직인 뭐 지방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라든가, 뭐 유선이라든가, 그래서 지방을 많이 합성하는 그런 조직 안에 보면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 이 조직 안에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LPL이라는 이 혈관 그 조직세포 안에 그 내피세포에 이 LPL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L은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그래서 지단백질 지질 분해 효소라고도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LPL에 의해서 이 그 카일로마이크론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중성지방에 이제 지방산이 3개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방산 2개를 떼어내고, 그래서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를 시킨 다음에 조직 세포로 이제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포C2라는 요 아포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단백질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일로마이크론에 붙어 있어서 이것이 리포프로테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효소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제 활성형을 띠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활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때 아포C2라는 이 아포단백질이 리포프로테인 리파즈를 활성화시키면서 카일로마이크론에 있는 중성지방이 분해가 돼서 조직세포로 유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답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지금 정답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재를 좀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2차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1차 시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단백질의 운반과 대사에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단백질은 어디서 합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지단백질의 구성 성분의 특성이라든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아포단백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포로 유입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 저는 그때 모의고사나 뭐 위클리 퀴즈에서 제가 주로 많이 냈던 효소가 요 2개 효소거든요. LPL과 LCAT이라는 효소인데요. 요것도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카일로마이크론이고요. 니은은 이제 리포프로테인이고요. 림프관이고요. 그 다음에 아포단백질은 아포C2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카일로마이크론, 그 다음에 림프관이고요. 제가 이제 디귿은 조금 문장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여기서 보시면 카일로마이크론의 아포단백질 C2
의하여 활성화되는 지단백질 지질 분해 효소는 조직의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면서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되어 있는 중성 지방을 2개의 지방산과 1개의 모노글리세라이드로 가수 분해하여 조직 세포로 유입되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이 좀 길지만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요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이것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포단백질 C2하고 지단백질 지질 분해 요소는 반드시 넣는데 요것의 역할, 그래서 아포단백질 C2가 리포프로테인 리파즈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카일로마이크론에 있는 중성지방이 분해가 된다. 요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키워드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단백질 지질 분해 효소는 뭐 요거는 그냥 굳이 뭐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되어 있는 중성 지방을 요것도 굳이 제가 보기에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중성 지방을 가수 분해하여 조직 세포로 유입되도록 도와준다. 예,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선생님들께 LPL을 강의를 하면서 아포단백질 C2를 한 번쯤 더 설명을 할 걸 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걸음 더 정확하게 라는 오늘의 이제 문구는 제가 좀 그걸 갖고 왔거든요. 한 걸음 더. 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우리가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또 다른 어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그리고 그 기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공 B로 넘어갑니다. 전공 A에서 영양학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전공 B에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입형을 보겠는데요. 이건 비타민 E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기억은 비타민 E는 항산화 영양소로 곁가지의 불포화도와 모못의 수와 위치에 따라 8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A 비타민 E의 구조가 8개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기본서 교재에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비타민 E의 구조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메트리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알파토코페롤이 그 생리 활성화가 가장 높은데 이게 왜 높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보셨다면 이 문제도 조금 구조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충분하게 이제 구조가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라고는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종류가 있고요.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8개의 비타민 E가 모두 생리적 활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중 활성이 가장 높은 땡땡을 기준으로 충분 섭취량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다 8가지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것이 이제 곁사슬인 거죠. 그래서 토코페롤은 여기 곁사슬에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포화도가 없는데 토코트리에놀은 여기에 이제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불포화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여기에서 4가지에서 총 8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4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R1, R2, R3에 메틸기가 몇 개 붙고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R1, R2, R3에 메틸기가 모두 다 붙어 있으면 알파토코페롤인 거고요. R1과 R3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수소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타, 그 다음에 R2와 R3에 붙어 있으면 감마, R3에만 메틸기가 붙어 있으면 델타 토코페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요걸 보면서도 알파토코페롤이 가장 그 생리 활성도가 높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뭐가 틀렸지라고 한 번쯤 의심하셨다면 요 메틸기를 또 쉽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조는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생체 기능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많이
복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도 이게 왜 생리 활성화가 왜 높지? 라는 문제에서 의심을 갖고 구조가 어떻게 다르지? 라고 의심을 가졌다면 이 메틸기도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라고 저도 좀 당황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답은 뭐 쉽게 여기에는 이제 메틸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파토코페롤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토코페롤은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클리 퀴즈에서 제가 문제를 냈던 거고, 제가 위클리 퀴즈에서 문제를 냈던 것은 왜 알파토코페롤 생리 활성가가 가장 높지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작년인가 조리인가 가정 쪽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토코페롤은 활성이 낮고 왜 알파토코페롤만 활성이 높을까? 이제 구조적으로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 간에서 합성이 되는 알파토코페롤 운반 단백질이 알파토코페롤만 운반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토코페롤에는 친화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토코페롤은 운반을 잘 못 시키고, 알파토코페롤에 대한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알파토코페롤만 그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카일로마이크론이죠. VLDL이죠. VLDL을 통해서 각 조직으로 운반이 되는 것이 알파토코페롤이 운반이 잘 되기 때문에 생리 활성화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구조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리하실 때 이제 알파토코페롤에 대해서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항산화 영양소와 그 비타민 E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또 어떻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의 어떤 체내에서의 어떤 역할, 기전,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구조입니다. 콜라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비타민 C의 수산화 효소가 비타민 C가 수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합성을 도와준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 생기는 것도 이런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괴혈병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콜라겐 합성을 비타민 C의 문제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리신과 프롤린이 하이드록시 리신,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되면서 삼중 나선 구조를 만든다. 삼중 나선 구조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그렇지만 그렇게 콜라겐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문제는 아마 쉽게 콜라겐이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하이드록시 라이신 등이 풍부하고 1회전마다 3개의 잔기가 반복이 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히 1회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크기가 작은 땡땡으로 인해 독립된 세 가닥이 서로 잘 밀착하여 삼중나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콜라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에도 안 나와 있고, 워낙 이제 하이드록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수산화 효소에 대한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콜라겐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어떤 아미노산을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께 죄송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콜라겐이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걸,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을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화학에는 있지만 우리 영양학 교재에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글리신이거든요. 글리신, 프롤린, 그 다음에 X, 이렇게 해서 3개의 그 아미노산이 반복이 되면서 삼중 나선 구조로, 그러니까 트로포펩타이드죠. 그래서 트로포 그 콜라겐이라고 해서 3개의 기다란 그 펩타이드 결합이 된 단백질이 이렇게 꼬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신, 프롤린, 그 다음에 X에는 하이드록시 리신이 될 수도 있고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타민 C가 여기 X의 위치에 오는 이 아미노산을 하이드록실라이제이션, 그래서 수산화 작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타민 C하고 콜라겐을 연결을 하면서 요거는 강조를 했지만,
여기 그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간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교재에도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제 세 개의 가닥으로 이제 꼬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리신이 이제 꼬여서 들어갈 때는 글리신이 이 안쪽을 향한답니다. 이렇게. 안쪽을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에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 거기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아미노산의 어떤 뭐 카르복실이라든가 이런 잔기와 결합을 하려면 분자량이 아마 제일 작은 것이 좀 유리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 이 좁은 공간에 어떤 그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글리신의 아미노 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아미노산의 어떤 카르복실 기하고의 결합, 요것을 하기 위해서 글리신이 이렇게 단단하게 삼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꼬여져 있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리신이 거의 한 30% 정도 되고 프롤린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또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반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섬유상 단백질이 콜라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제일 작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글리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크기가 작은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만약에 이거 글리신을 잘 몰랐는데 만약에 아미노산 구조 중에서 제일 분자량이 작은 아미노산이 글리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에 그래도 글리신을 좀 넣어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다. 조금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비타민 E도 구조에 대해서 나왔고 단백질, 요 콜라겐도 구조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영양소의 구조가 결국에는 체내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구조까지도 조금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출제 그 경향으로 반영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 여기서 콜라겐이 나왔고 선생님들 이제 2차를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콜라겐의 합성 기전을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것처럼 비타민 C하고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비타민 C가 철분을 환원시켜서 그다음에 활성화시켜서 수산화 효소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효소라든가 콜라겐 구성 아미노산과 구조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2차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위클리 퀴즈 첫 번째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뭐 해당 과정에서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속도 조절 효소 3가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냈던 것 같고, 이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좀 빠져서 제가 위클리 퀴즈에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위클리 퀴즈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포도당의 해당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해당 과정에서 땡땡은 조효소 NAD를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NAD가 들어가서 NADH로, 그래서 탈수소 된 그런 기질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효소의 명칭을 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선생님들 이제 해당 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과당 162인산에서 아이돌라제에 의해서 2개로 쪼개지게 되면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이 되죠. 그래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은 다시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으로 되고, 거기에서 NADH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글리세린산 132인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효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 디하이드로제네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것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수소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하이드로제네이스 또는 탈수소 효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과정이 계속 진행되려면 생성된 NADH가 재산화되면서 NAD가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생산된 NADH가 소모가 되면서 NA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해당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인 피루부산에서 젖산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그때는 왜 일어나느냐? 보통 피루부산이 산소가 있을 때는 T세이 사이클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이가 된 다음에 T세이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가 그 젖산으로 환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NADH의 작용으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이 되면서 소모가 되죠. 그러면서 NAD가 만들어지고 재산화가 되고 그것이 다시 해당 과정에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젖산이 생성되는 과정. 그래서 혐기적인 대사 과정을 이제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 혐기적 대사 과정이라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NADH가 재산화, NADH가 소모되는 단계는 젖산을 생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NAD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전자전달계가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기 첫 번째 효소가 조금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당황했겠지만, 어디든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단계의 효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암기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4점 모두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이제 해당 과정이고요. 해당 과정 이제 총 10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과당 162인산에서 제가 좀 큰 그림을 띄울게요. 네, 과당 6인산, 그 다음에 과당 162인산에서 알돌라제에 의해서 글리세랄데아이드 3인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으로 분해가 되죠. 탄소 3개씩. 그 다음에 글리세랄 알데하이드 3인산에서 글리세린산 132인산이 되면서 NAD가 NADH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구조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도 이 전체적인 구조를 다 실었죠. 네, 그래서 답은 이 효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글리세랄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갈 때,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갈 때 이게 피루부산 구조죠. 거기에다가 NAD가 가지고 있는 요 수소 2개를 여기다가 붙여주면서 젖산으로 환원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젖산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효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로 진행되는 효소가 모두 다 동일한 젖산 탈수소 효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되는 건데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피루부산의 구조를 보게 되면 탈수소가 되는 것이 없겠죠. 근데 요것은 양방향 모두 똑같이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클리 퀴즈에서도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요. 아마 젖산 탈수 효소는 쉽게 선생님들께서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조건이라고 여기서 가르쳐 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젖산이 생성되는 단계겠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밑줄 친 니은 과정이 관여하는 피루부산 대사를 효소와 생성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뭘 생성하는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피루부산은 혐기적 조건에서 NADH를 소모하면서, 뭐 요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겠죠? 네, 좀 길면. 그렇지만 요건 반드시 쓰셔야죠. 효소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피루부산은 젖산 탈수 효소에 의해 젖산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가 있는 세포 내 소기관, 그러니까 세포 내 소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의 뭐 기질이다 뭐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세포 내 소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미토콘드리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대사입니다.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체내에서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영양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계속 변화되는 과정은 매우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죠? 강의를 할 때 이거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왜 칼시디올인지, 이것이 왜 칼시트리올인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좀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면 비타민 D는 혈청 칼슘과 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골격의 무기질화를 비롯한 여러 기능들을 체내에서 수행한다. 노인계에는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비타민 D의 흡수와 피부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감소가 된다. 노화로 인하여 비타민 D가 어디와 신장, 이렇게 신장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간이겠죠. 네,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이 감소가 되고,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의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15마이크로그램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을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비타민 D의 어떤 변천사,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문제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도 그냥 쉽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밑줄 기억에 의한 전구체, 기억을 위한, 그래서 이 기억은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것은 비타민 D3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구체니까 비타민 D3를 합성되기 바로 전의 물질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답하셔야 되니까 세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기관, 이거는 뭐 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비타민 D의 활성형을 써라. 그래서 신장에서의 활성형은 칼시트리올이죠. 1, 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입니다. 네, 활성형을 쓰는데 여기에서 효소를 포함해서 경로를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효소는 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죠? 예, 25OH 비타민 D3죠. 그래서 칼시디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되는 것은 1, 25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탄소에다가 하이드록실기를 붙이는 거거든요. 수산기를 붙이기 때문에 이 효소는 1, 1알파 수산화 효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선생님들께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알파 뭐 하이드록실 라제, 뭐 1알파 수산화 효소를 이렇게 좀 반복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활성형만 보시고 이 효소를 제대로 좀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알파는 좀 생각이 잘 안 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독 이번 영양학 문제에서는 효소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총평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인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왜 피부에서의 그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일까, 이거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구조 보시면, 네, 여기 순서가 조금 좀 흐리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좀 보이시나요? 1, 2, 3, 4, 5, 6, 7, 아이고, 여기서는 이게 안 됩니다. 네, 7이고요. 8, 9, 이런 10, 11, 1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7번 위치에 보게 되면 이중결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수소가 붙어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햇볕을 받으면 이것이 피부로 오게 되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달려있던 수소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위치에 하이드로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햇볕을 받으면 드디어 이제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이 되죠. 네, 이렇게 간으로 운반이 되면 여기 간에서는 25 수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25번째 탄소가 어디냐면 여기, 25번째 탄소에 수산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5OHD3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혈액을 통해 다시 신장으로 오게 되면 첫 번째 탄소에 다시 수산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조에서,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25번째 탄소에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탄소에 다시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알코올기가 3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칼시트리올입니다.
그래서 1,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를 우리가 칼시트리올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이고요. 여기는 두 개죠. 그러니까 칼시디올입니다. 그래서 칼시디올, 칼시트리올 뭐 교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것도 쉽게 구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마지막 영양 마지막 문제 이제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피부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되는데, 예,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전구체를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피부에서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된 다음에 자외선을 받아서 비타민 D3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답은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되고, 그 다음에 니그세는 기관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장과 간에서 활성형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뭐 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하고 간이니까 요건 비교적 쉽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그세 문제는 비타민 D의 활성형을 쓰고 효소를 포함하여서 경로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 신장에서의 활성형은 이제 1,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칼시트리올이라는 것, 이것도 뭐 쉽게 쓰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간에서 넘어올 때는 25번째 탄소에만 알코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1번 탄소에다가 알코올을 붙여서 1,25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수산화 효소 이렇게 해서 알파를 혹시나 또 빼놓지 않으셨을까 싶은 좀 걱정은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그림을 보면서 해서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파 수산화 효소라는 것이 이제 기억이 되지만, 만약에 그 효소를 좀 잘 안 보셨다면 이 부분에서도 조금 효소가 이런 것까지도 암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번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에서는 그 효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총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활성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간에서 신장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해서 활성형이 되지? 라는 것들을 평상시에 조금 눈여겨 보셨다면 이 문제도 워낙 이제 활성형 칼시트리올의 구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답은 일단은 저는 이제 비타민 D의 활성형을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저는 여기다 일단 한번 쓰고 들어가지만 뭐 뒤에 어차피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칼시트리올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서술형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된 칼시디올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운반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활성화되는 1알파 수산화 효소에 의해 칼시디올의 1번 탄소의 수산기를 붙이면서 활성형 칼시트리올이 된다. 활성형 칼시트리올을 합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키워드고, 뭐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 뭐 요런 거는 뭐 안 쓰셔도 정답으로 저는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간에서 합성이 된 25OHD부터 문장이 시작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데 가장 좀 자연스럽고 좀 매끄러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경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경로 안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삽입이 돼야 여기서 이제 4점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비타민 D는 워낙 아마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비타민 D의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 D의 기능은 PTH하고 PTH와 함께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어떻게 칼슘의 흡수율을 조절하는지, 그래서 칼벤딘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타민 D의 기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주로 이제 골격세포에, 그 다음에 소장에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골격세포에 있어서 칼슘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면역세포에도 수용체가 있고 그다음에 췌장에도 수용체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서에도 비타민 D가 뭐 췌장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든가 그다음에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든가 그다음에 면역 반응에도 관여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비타민 D의 기능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2024학년도 영양학 및 생화학의 총평 및 경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영양소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전에는 영양소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짜 매의 눈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양소의 구조가 그 체내에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 다른 거는 그 콜라겐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제 입장에서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막 엉뚱한 데서 나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아포C2, 아포프로테인 C2, 이것도 이제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의 그 기능을 묻는 과정에서 같이 동반되는 그런 아포프로테인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는 정말 한 걸음 더 정확하게 전체적인 중요한 개념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번에 특히 이제 효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구조와 효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 디하이드로제네이스라든가 그리고 원알파 하이드록실 아제라든가 이렇게 효소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효소의 어떤 그 메인 기능을 먼저 학습을 하고 대사를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를 부수적으로 봤다면 전체적으로 뭐 디하이드로제네이스라든가 뭐 카이네이스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 전공 이론 할 때도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효소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대사를 그 체내 대사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효소의 기본적인 그 이름과 기능을 함께 좀 익히면서 대사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그 에너지 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체내 대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내 대사의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효소라든가 전체적으로 효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은 절대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교재, 저야 이제 뭐 한 4과목만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들은 10과목, 뭐 교육학까지 해서 거의 20과목을 그 학습하셔야 되잖아요. 절대로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걸 반복 학습하면서 주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단 영양학이라는 요 학문, 영양학과 생화학이라는 학문은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양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소라든가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2차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항상 어디서든지 항상 똑같은 말이죠. 기본 개념에 충실해라 라는 말. 뭐 요번에도 뭐 해당 과정 나오고 뭐 비타민 D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지금 제가 5가지 문제를 봤지만 전혀 엉뚱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지질의 운반, 지단백질의 운반.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충실해라 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고 지금 2차를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키워드, 현장에 갔을 때 면접관 앞에서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키워드는 항상 가까이다 두고 눈앞에 자꾸 보여주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지막 2차 준비하시면서 고득점으로 합격의 문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양학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를 보면은요, 출제 비율을 볼게요.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A형에서 2문제, B형에서 2문제, 모두 다 총 4문제가 이번에는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작년과 다르게 기입형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다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 배점이 16점이고 전국 영역의 20%를 차지했고요. 자, 보게 되면 선생님들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원페이퍼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 이제 카페에 올려져 있는 원페이퍼 파이널 원페이퍼 그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해가지고 영양학부터 식품학 조리원리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영양학, 식품학, 조리원리. 그래서 영양소별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영양학 따로, 식품학 따로, 조리원리 따로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식품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는 거고 식품에 있는 영양소가 조리나 가공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묶어서 마지막을 정리를 드렸거든요. 근데 요번에 문제에서도요, 앞으로는 점점 식품학과 조리원리가 연계되고 통합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양소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별끼리도 통합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지엽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혀서 이 영양소가 식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좀 폭넓게 보는 시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번에 좀 더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탄수화물, 곡류 부분에서는 밀가루, 단백질 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냈었던 부분이고, 전분의 호화 같은 경우에는 전분의 호화, 노화. 저는 이제 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분의 노화, 호화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뭐 빌드업에서도 냈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충분하게 전분의 호화 부분은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특히 이 문제는 2020년도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의 정제 가공 과정인데요. 그래서 탈산이라든가 경화라든가 동료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우리가 유지하면은 3패가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모의고사를 냈었는데, 거기서 뭐 발현점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냈었는데, 뭐 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약간 낯설었다면 그 부분이 조금 낯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단백질의 응고 기전,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그 3회차에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염류에 의한 응고도 나왔지만 산과 제가 레닌에 의한 응고 기전을 한꺼번에 문제로 출제를 해서 그 문제를 푸신 분들은 쉽게 정답을 쓰셨을 것 같고, 염류의 포화 같은 경우에는 두부의 염석 기능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두부의 염석 반응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백질의 응고,
여기다가 적용해서 쓰셨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과일의 색소와 젤화입니다. 그래서 젤화는 모의고사 3회차에 제가 그 팩틴의 젤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색소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위클리 퀴즈에서 플라보노이드 색소만 해가지고 쭉 단답 형식으로 제가 한 6문제인가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포도의 색소가 산해인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고, 또 제일 마지막 단답형으로 퀘르세틴 그리고 가로 열고 뭐더라? 뭐라고 써요? 퀘르세틴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퀴즈에서. 그래서 퀘르세틴이 이게 어느 계열에 속하는 색소지라고 좀 낯설으셨을 텐데, 제가 그때 위클리 퀴즈 마지막에 안토잔틴 계열의 색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퀘르세틴 조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좀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품학 및 조리 원리는 나올 때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지의 정제 가공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쪽보다는 식가공 쪽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이것이 조금 낯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만한 데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밀가루입니다. 자, 글루텔린 계열의 단백질 을 물어보니까 글루테닌이고요. 제가 요거 설명을 하거나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티귿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티귿을 같이 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뭐 글루테닌은 탄성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그 지문에다가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들께서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루테닌, 그 다음에 물성은 탄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전분의 입자가 호화에 의해서 어떻게 구조가 변하느냐라고 묻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2020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노화에 대한 문제가 냈을 때 그때 설명을 할 때 호화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 호화라는 단계는 결국에는 물과 열이 들어가면서 그 미셸 구조가 팽윤이 되고 붕괴가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고농도의 당 첨가, 이것도 정말 2020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었고, 저희 위클리 퀴즈인가 저희 이제 뭐 빌드업인가 뭐 여기서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문제도 모의고사에도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화 억제, 설탕의 역할이 무엇이냐, 기전을 함께 설명해라, 이거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답을 쓰셨다 그러면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회절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요것이 이제 무정형이고 여기가 이제 결정형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물이 수화가 되면서 보시면 전분 입자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팽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이 끊깁니다. 여기가. 끊기니까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서 V형의 회절도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단백질의 명칭은 글루테닌, 그 다음에 물성은 탄성. 요거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달았었고요.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 요거는 2020년도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다뤘었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노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분은 물과 함께 가열하면 전분 입자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물 분자에 의해 수화되고 팽윤되고 붕괴되어 결정성 영역의 미셀 구조가 파괴된 V 도형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 쭉 다 안 쓰셔도 제가 보기에는 전분은 물과 함께 가열하면 요거가 떨어지고, 수화, 팽윤, 붕괴는 요거는 호화의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요것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절도가 V도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농도의 당은 설탕은 물과 결합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호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분 입자에 물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설탕이 들어가면 물은 전분 입자에 들어가기보다는 설탕과 결합을 하고 설탕과 반응을 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전분 입자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설탕이 탈수 작용을 한다, 어떤 교재에서는 수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뭐 탈수작용에 의해 또는 수화를 방해하여. 근데 여기서는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전분입자의 뭐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호화가 잘 안 되는 거다. 호화를 억제하는 거다. 호화가 지연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이 들어가면서 수화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호화가 안 되겠죠. 호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호화가 억제된다 또는 호화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온도와 함께 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된다, 이로 인해서 호화가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분의 호화는 정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의 변화 2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분의 호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타 다른 전분의 변화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노화, 뭐 호정화, 당화, 젤화, 그러면서 이때 함께 첨가되는 조미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공 A형에서 지금 두 번째 유지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뭐 탄수화물, 전분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지의 정제 가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친숙한 문제들은 유지의 3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유지의 그 정제 가공 과정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아마도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용어 자체가 뭐 탈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굴절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동요 처리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그동안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다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뭐 탈산 그러면 당연하게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거라고 용어에서도 알 수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발연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발연점을 높아야 되는데 발연점을 낮춰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발연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탈산, 그래서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면 당연히 이제 발연점은 높아진다, 이렇게 뭐 문제를 이렇게 유추해서, 결과를 유추해서도 충분하게 답을 쓰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두, 뭐 올리브 이렇게 해서 어떤 식물 조직을 압착을 해서 거기서 기름을 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 조직을 압착하면서 짜내면서 그 안에 있는 리파제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일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우유라도 그 안에 유리지방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리지방산은 중성지방보다는 가벼우니까 휘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산패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쉽게 탑니다. 그래서 유지 제조 가공 과정 중에 이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탈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의 검학과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알카리를 처리를 해가지고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탈산, 그러니까 뭐 디엑시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리지방산이 제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 용어 자체에서도 알았다면 발연점을 상승시킨다, 높여준다, 이거는 뭐 쉽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체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면 유지의 점성, 굴절률, 요드가 등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마가린을 만드는 그 액체 유지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경화시키는 그 공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굴절률의 변화를 쓰고 지방산의 탄소 결합과 연관지어서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우리 이제 통합 이론 교재를 보니까 거기 이제 굴절률에 대한 언급도 있고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액체 유지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그 이중 결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보통은 CC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소를 첨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직세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굴절률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굴절률의 변화를 쓰고 지방산의 탄소 결합과 연관지어서 쓰라고 얘기하면 뭐 CC형이 트랜스형으로
뭐 이렇게 쓰시면서 굴절류를 감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유 처리는 유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융점이 낮은 것이 있고 융점이 높은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샐러드유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냉장 온도에서도 그것이 고체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냉장 온도에서 좀 오랫동안 방치해서 고체화된 그 유지를 제거하는 방법. 요것을 우리가 동요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샐러드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답은 탈산으로, 예, 뭐 이건 굳이 안 쓰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지의 발연점의 변화를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리지방산이 제거되면 유지의 발연점은 높아진다. 이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지의 발연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액체 유지의 수소를 첨가하면 굴절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저는 시스형이 트랜스형으로 전환되면서 네, 직세형 부저가 돼서 굴절률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방법을 서술할 것, 이거는 동유처리잖아요. 그래서 액체 유지를 어떤 교재에서는 5도씨 이하라고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가 5도씨 정도 되잖아요. 0도에서 한 5도, 3도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샐러드유는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교재에서는 5도씨 이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재에서는 7.2도씨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까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냉장 온도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저온이라고 쓰셔도 맞게 채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온도는 좀 교재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액체 유지를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가로를 해서 굳이 이 온도까지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액체 유지를 저온에서 냉각시켜 방치한 후 결정 유지 또는 고체 유지를 제거하는 가공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선생님들께서 2차를 준비하시면서 하실 것이 유지의 3패. 네, 유지의 3패는 정말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올해는 안 나왔지만 산화에 의한 3패, 가열에 의한 3패, 그리고 3패를 촉진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저는 딱 쭉 읽어가면서요. 딸기에 펠라고니딘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색소 이름 물어보는 거 아니야? 펠라고니딘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뭐 산으로 가고 이제 알카리성으로 되고 뭐 산성으로 가게 되면 여기 델피니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말빈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거 색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되게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색소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위클리 퀴즈에서 마지막 주차인가요? 네, 위클리 퀴즈에서 제가 그 플라보노이드 색소만 한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제가 단답형을 한 6문제 정도인가 냈거든요. 거기 이제 퀘르세틴도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딸기잼을 만드는데 레몬즙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색과 질감이 변하게 된다. 왜 색이 변할까요? 딸기의 펠라고니딘 색소 물질이 산과 반응하면 더 설명한 붉은색이 변하게 된다. 근데 붉은색에 밑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붉은 색소를 묻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왜 질감이 변할까요? 펙틴질이 산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펙틴에 산이 들어가면서 젤화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이게 뭘 묻는 문제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뭘까? 처음에는 이게 젤인가? 젤화를 얘기하는 건가? 젤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설탕이 산과 반응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펙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펙틴의 젤화를 할 때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탈수작용에 의해서 뭐 펙틴질끼리의 어떤 뭐 그 거리를 가깝게 해서 뭐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펙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탕이 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산이 반응을 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색소 볼까요? 펠라고니딘에서 예, 이것이 이제 알카리성으로 가게 되면 여기 수산기가 더 붙죠. 그러면서 보라색, 청색인 델피니딘이 되는 거고요. 이 델피니딘 계열의 색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지에 뭐 나스닌,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산을 첨가를 하게 되면 예, 이제 말비딘이 돼서 밝은 선홍색, 붉은색이 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문제에서는 색소를 묻는 문제는 없었어요. 색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답은 펠라고니딘이 알카리성으로 처리했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예, 청색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펙틴 제일 형성하는 걸 볼게요. 펙틴을 형성하는 조건은 펙틴이 1에서 1.5%, 산은 0.3%, 당은 60에서 65%고요. 그 다음에 펙틴의 기본적인 구조는 갈락토론산이 알파 1사 결합을 한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 메틸기가 있으면 예, 메틸기가 많으면 고메톡시펙틴, 메틸기가 적으면 저메톡시펙틴이라고 해서 고메톡시펙틴의 경우에는 산에서 이렇게 이게 그 카르복실기에 원래는 카르복실기에 여기가 수소가 없으면 여기가 음전하를 띠게 되잖아요. 그 음전하 띈 부분에 요 수소가 들어가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여기 펙틴이 서로 결합을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젤을 형성하는 기전, 주된 기전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저메톡시펙틴의 경우에는 칼슘이나 뭐 기타 이가 양이온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억을 아까 네, 펠라고니딘이죠. 그래서 알카리성 용액에 넣었을 때 색을 제시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청색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조금 퀘르세틴이 어느 계열의 색소지라는 것을 조금 잊고 계셨다면 이게 뭐지? 카로티노이드는 아닌데 이거 안토시아닌 색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위클리 퀴즈 마지막에 퀘르세틴이 안토잔틴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양파에 많이 들어있어서 쓴맛 성분도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퀘르세틴은 안토잔틴 계열이기 때문에 산과 밑줄친 니은은 산이잖아요. 산과 반응했을 때 이것이 어떤 색으로 변하느냐, 변화를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퀘르세틴 색소물질과 산이 반응했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위클리 퀴즈에서는 우엉하고 연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산 처리를 했을 때는 밝은 선명한 흰색이 된다, 선명한 백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색소 퀘르세틴이라는 색소를 언급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퀘르세틴이 안토잔틴 계열의 색소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 워낙 안토잔틴 계열은 선명한 흰색, 선명한 백색으로 변한다라는 걸 많이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산이 겔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물질, 앞에서 얘기했지만 설탕이, 네, 요것이 저는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거 한참 설탕이 산과 반응하면 뭘까? 결국에는 우리가 설탕은 비환원당이라는 것, 그쵸?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꿀에 있는 인버타즈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그 분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성과 자선성이 있어. 우선성에서 이제 자선성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전하당으로 바뀐다는 것. 이렇게만 했었는데 제가 카페에서 질문을 제가 받았나? 전하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인버타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설탕 반응을 할 때, 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효소나 산에 의해서 전하당이 된다라는 것은 교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생활을 할 때, 이 뭐 전분, 특히 설탕이 산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떠오르지 않아서 그때 전하당이라는 얘기를 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탕이 뭔가 분해가 되는 것, 그쵸? 산과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은 전하당이 효소나 산에 의해서 전하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쓰셨을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답안은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과 반응하면 다망색에서 선명한 흰색으로 된다라고 했는데요. 색의 변화를 쓸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망색을 안 쓰고 그냥 선명한 흰색으로 변한다라고만 쓰면 맞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이 첨가되면 그 산이 어떻게 결화를 만드느냐인데요. 산이 첨가되면 갈락토론산의 음전화 부분인 카르복실기와 수소가 반응하여 중화되고, 요거는 쓰셔야 되겠죠? 중화되어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되면서 수소결합에 의해 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점짜리잖아요. 다 여기서는 지금 4개이기 때문에 1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화라는 말, 그 다음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된다라는 말, 그 수소가 첨가되면서 이 키워드만 들어간다 그러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주요한 팩틴을 형성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전하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색소 변화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공부하기 싫은 부분. 왜냐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물론 색소도 그렇고 뭐 맛 성분도 그렇고 냄새 성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색소 성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뭐 동물성 색소, 식물성 색소,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과 염계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효소적 갈변 반응, 비효소적 갈변 반응. 네, 요것도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정말 우리 모의고사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의한 고, 그다음에 효소에 의한 고를 그 기전과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우유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다양한 단백질이 약 3%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은 특정한 조건에서 응고되어 침전이 된다.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방법으로는 식염으로 포화. 아마 우유 단백질을 식염으로 포화해서 만든다? 이거는 처음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단백질의 변성, 단백질의 응고를 해서 제가 파이널 원 페이퍼를 했을 때 단백질, 영양학에서 단백질 다루고 그 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원에서 단백질 식품의 응고만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염석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것은 두부죠. 그래서 우유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죠. 그렇죠? 그 두부에서는 글리신이고, 그 다음에 그 우유에서는 이제 카제인이라는 거, 그것만 다르지 등전점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염에 의한 것은 등전점이랑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염석의 이론을 가지고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등전점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라는 걸 서술하고, 레닌이 첨가가 되면 카파카제인이 파라카파카제인으로 되면서 응고가 된다는 것,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유 단백질을 한번 보면은요, 카제인은 그 칼슘 포스포 카제네이트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열에 안정하고 잘 응고, 열에 안정하다는, 열에 잘 응고가 되지 않아요. 열에 응고가 되는 것은 유청 단백질이죠. 그 대신 산, 효소, 폴리페놀에 응고가 되고 등전점은 4.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제인은 미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알파카제인, 베타카제인이 있고요. 외부에는 친수성인 카파카제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카파카제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등전점이 4.6이기 때문에 주로 음전하를 띠는 것이 바깥잔기에 존재를 하게 돼요. 네, 거기에다가 음전하를 띠는 것이 있으니까 칼슘이란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칼슘 포스포 카제네이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칼슘 인산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카제인과 카제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스포 카제인은 음전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음전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니까 이것이 물속에서 교질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면서.
네, 그래서 미쉐를 형성하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 포스포틴과 인산 칼슘이 카제인과 카제인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요거는요 항상 혹시나 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처를 쓰느라고 제가 요거를 항상 이 위에 이제 제목을 항상 넣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카제인에 대한 구조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 카제인의 구조가 왜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잘 없을까? 라고 하다가 막 찾다가 이게 최근의 논문에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통합이론도 강의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요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뭐 파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주로 내부에 존재하고요. 바깥에는 여기 보시면 카파카제인이에요. 그래서 카파카제인 요 끝에 붙은 것 때문에 친수성기를 나타내는 거고, 요 붙은 것이 뭐죠? 글루코펩타이드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친수성 부분이 이렇게 바깥에 존재하고 이 안쪽에는 소수성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산칼슘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카제인과 카제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카제인은 서로 음전하를 띠고 서로 반발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이온인 칼슘이 들어가서 가교 역할을 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칼슘이 들어가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카제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염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부분은, 염은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나트륨과 염소 이온으로 이제 그 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집어넣었을 때는 이 음전화 부분에 이런 그 나트륨 해리된 부분이 붙으면서 이것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물에 이제 둥둥둥둥 뜨게 그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 나트륨하고 염소 이온이 물과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물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카제인과 카제인은 이 물에 뭔가 그 둥둥둥 떠 있어야지만 이게 교질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요. 물을 다 염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제인과 카제인끼리 서로 뭉치면서 응고가 되는 것이 염에 의한 응고입니다. 이것이 이제 염석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음전하를 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칼슘인데 여기 음전하, 여기 음전하기 때문에 여기 칼슘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요 칼슘 위치에 수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가 들어가면서 음전하를 중화시키고 그러면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가 돼서 응고가 됩니다. 요것이 이제 산에 의한 응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닌에 의한 응고는, 레닌이 카파카제인의 여기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효소가 자르게 되면 친수성 부분인 카파카제인이 파라카파카제인으로 되면서 소수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성이 되니까 소수성은 소수성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성과 소수성의 카제인 입자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응고가 되는 것이 레닌에 의한 응고입니다. 네, 그 대신 이거는 그냥 소수성인 파라카파카제인이 되면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수소가 들어와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칼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의한 응고보다 레닌에 의한 응고의 경우에는 칼슘의 함량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답은, 고농도의 염은 단백질이 수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물과 결합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거리가 가까워져서 응고가 된다. 이렇게 서술로 하기 때문에 염석에 의한 응고 이렇게 쓰시면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카제인과 결합하여 중화되면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되어 응고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질의 명칭을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카제인으로 쓰는 것도 맞게 해줄지 아니면 레닌이 작용하는 것이 카파카제인이기 때문에 카파카제인으로 써야지만 맞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닌이 작용하는 것은 친수성 부분에 카파카제인이기 때문에 카파카제인으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답 처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카파카제인으로 쓰셔야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닌이 작용하는 것이 카파카제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레닌에 의해 친수성인 카파카제인에서 글리코펩타이드가 분리가 돼서 소수성 파라카파카제인이 되면서 칼슘과 함께 소수성 결합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 그래서 산에 의한 응고보다 칼슘 함량이 많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2점짜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식품화학 가지고 조리 원리를 모두 다 정리를 해봤고, 항상 단백질 음식에 대한 것은 매년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뭐 두류, 난류, 우유류, 어패류를 우유류를 다시 한번 썼네요. 그래서 단백질 변성에 뭐 온도라든가 효소라든가 염이라든가 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것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의 어떤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 일단 나올 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분의 호화 나왔고요. 뭐 유지의 정제 가공은 우리 용어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전체적으로 유지의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서는 배웠던 부분이라 이것도 기본 원리를 알고 계셨다 그러면 뭐 굴절률이 감소한다, 발연점이 높아진다, 동요 처리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도 그냥 뭐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색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화당 그 문제가 조금 가장 저는 좀 어려웠던, 난이도가 높은 그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탄수화물에서만 나오지 않고 이것이 이제 영역 간에도 좀 통합이 되는 문제들이 좀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유의 응고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식품학 및 조리 원리에서는 전혀 뭐 그 엉뚱한 데서 뭐 구체적으로 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이념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이 능력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도 참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지의 제조가공, 요거는 이제 식가공 쪽에서는 좀 나왔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안 다뤘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설탕이 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 부분도 좀 처음 언급된 부분이라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캔디 문제 나왔을 때가 좀 제일 황당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요번에 이 설탕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색소명을 정확하게 분류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이 색소가 각각의 첨가하는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색소의 중요한 색소들의 어떤 명칭 이런 것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선생님들 보시면 어떤가요? 이것은 식품학, 이거는 조리원리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뭐 유지의 정제 가공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에 해당이 되고 전분의 호화 같은 경우에도 식품학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밀가루의 단백질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유의 그 변성, 응고가 나왔지만 그것도 이제 식품학의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야지만 조리 가공할 때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설탕을 산에 반응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가 나와서 이제는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탄수화물 따로, 뭐 단백질 따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영양소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 통합되는 문제도 우리가 많이 좀 검토를 해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영양 성분들 간의 상호 관계, 또 선생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또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영양소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뭐 이것이 이제 영양학뿐만 아니라 식품학에서도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4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봤던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 기전을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가지고 반복해서 그 기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의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자주 다뤘던 어떤 성분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번 기출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네, 이미 뭐 답은 많이 이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아쉬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2차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시간에 2차를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카페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커트라인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이제 2차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희소의 이연주였습니다.